법원이 49% 인쇄 논란과 관련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아무런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상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니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상자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법원 관계자들이 남색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이제 멈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려 한 증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발견됐던 인쇄 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30분가량 검증이 이어졌지만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추가적으로 확보된 거는 없습니다. 현장은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앞서 1,900매가 적힌 상자 모습이 공개되면서 투표지를 선거인 수의 50%를 인쇄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49.3%만 준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위치를 특정하고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한 뒤 증거로서 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해당 상자의 위치를 모른다고 말했는데 선관위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송부 때 사용한 상자는 통상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하고 있다며 해당 상자 역시 송파구 선관위에서 지난 9일 예정대로 폐기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하루 전에 폐기한 것을 두고는 송파구 선관위가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유권자 수의 50%인 인쇄 하한선도 안 지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상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상자를 폐기한 선관위의 조치를 두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의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인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9일에 해촉했다면서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수석 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에 위촉됐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 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출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 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엔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무효 처리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1,104표 대신 3투표소의 개표 결과인 994표가 중복 입력됐고 지난 5일 인쇄했는데 1, 2 후보 간 표차가 19표로 당락에 영향이 없어 오늘 오후 3시쯤 회의를 거쳐 득표 수치가 정정될 걸로 보입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교부 상황을 적는 3투표소 투표록 속지 제목이 1투표소로 잘못 기재돼 오기가 이뤄진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득표수 오기 대상인 전북 교육감 후보들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의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며칠째 시선관위 앞에서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김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광장에 섰습니다. 각 학과가 함께한다는 의미의 점퍼가 뒤로 열을 지어 늘어섰습니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은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0월 광장의 풍경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엄중히 직시하십시오. 당신들의 오만한 행정으로 흔든 우리의 참정권은 결코 가벼운 권리가 아닙니다. 대학가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가가 시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항의했고 오늘은 누군가의 한 표가 사라졌지만 또 내일은 나의 한 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지켜낼 권리는 내일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됩니다. 전남대학교에서도 선관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학생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투표 당일 밤 시민들이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했던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항의 집회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도 9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서는 투표 마감이 15분 지연된 거로 알려지면서 참가 시민이 느는 추세입니다. 대학가 시국선언과 함께 규탄 집회가 확산하면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반드시 재선거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 자리에서 2시간 가까이 선거가 중지된 투표소도 있고 선거가 중지된 시간을 다 합치면 10시간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국에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더는 국민의 분노로 험한 꼴을 보지 않으려면 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고 재선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를 출범해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출범식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국민 주권 침해로 헌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실 개표소에서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 SNS까지 공방에 장유됐습니다. 과거 탄핵 집회 때는 커피차를 보내더니 왜 이번엔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댓글들인데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공원에 음료를 보내달라는 댓글 등이 가수 아이유 SNS에 달렸습니다. 아이유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침묵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네티즌들의 말 그대로 아이유는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제부터 쏴야지. 가수 아이유뿐 아니라 배우 박보영 등 탄핵 국면에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던 연예인 SNS에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보영은 팬 플랫폼을 보고 알았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타격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선행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중이 연예인을 단순 유명인이 아닌 공인으로 바라보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이 강해진 겁니다. SNS로 자유롭게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침묵마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역시 대중의 불만이 연예인들에게까지 향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면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다만 의견 표명이나 선행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만큼 특정 연예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다시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협상에 서명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국방장관도 이란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미군이 움직였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한 타격을 예고했는데요. 국방장관도 핵심 시설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어제에 이어 오늘 이란에 더 강한 타격을 가할 거라며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에 대한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의 발전소나 교량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자신은 그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오늘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타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전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은 합의를 할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란의 핵심 시설에 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ose strikes that'll happen tonight will be strong. They will be clear. If they happen to happen tomorrow night, they will be strong and they will be clear. And throughout, Iran has an opportunity to make a deal.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공격 경고와 함께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면서 이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독촉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a fully negotiated, but they're tapping and tapping. And I said, all right, let's give them a couple of more days. They're tapping because it's a meaningful paper. They know when they sign that paper, it's meaningful.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내용도 밝혔죠.
네,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부터 미군에 비밀 군사 작전을 지시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통항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작전으로 200척이 넘는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고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공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Now that they figured it out, I can tell you, it was very hard for me. I wanted to say it so badly, but it was millions of barrels of oil has come out. And that's why it's at $85, $90 a barrel instead of $250.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오늘 발언을 보면 해방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은 이란이 아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란의 군과 경제가 무너졌고 이란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군사적인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절박함의 표현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 건 힘의 과시가 아니라 절박함이라고 말했는데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항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اما اینجوری هم نی اگر خواستن اونها نسبت به عزت ما خاک ما و سرزمین ما تجاوز کنند ما تسلیم خواهیم شد یا کوتاه خواهیم اومد خواب یه چنین چیزی رو ببینن 이 چیزی نیست که ما بخوایم کوتاه بیایم. 이란군 수석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할 때마다 이란은 입을 후려칠 정도로 응징해 왔다면서 발전소를 공격한다면 강하게 응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이란의 최근의 군사 충돌로 새로운 위험한 국면을 맞게 됐다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3,8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인 인기 멕시코 음식점인 치폴레도 이란 전쟁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담 라이머 치폴레 최고 경영자는 운송비와 쇠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년 전보다 4.2% 상승해 3년 1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3.9% 올라 월간 지수 상승에 60%의 영향을 미쳤는데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7%나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이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고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ransportation costs, shipping costs impacts almost all goods and services in some way. But, shelter costs, those are another factor here.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CPI 수치가 아주 좋고 마음에 든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love the inflation. You know why? When the war is over, it's coming down. I know you can't. It's going to come down like a rock. 하지만 뉴욕 증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충격에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1% 넘게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인사들의 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의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연내 금리 동결 또는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일대 이란 시설 향해서 공습을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SNS에 올린 글인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 15분부터 여러 목표물들을 겨냥해서 추가적으로 자위적인 차원의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란의 헬기 격추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전쟁 상황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더 확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개 상황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을 하루 앞둔 북중미 월드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란을 포함해 일부 국가 관계자와 응원단의 입국 거부가 잇따르자 이런 이민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 하루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고 강조했습니다. Most successful World Cup they've ever had. They've never sold tickets at that level. They've never sold that many tickets so quickly. It's amazing. 반면 국제적인 논란을 부른 월드컵 관계자들과 응원단의 입국 거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Well, we're working on it very closely to make sure the right people come into our country. 미국은 이란 선수들에게 경기 당일만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내줬고 의료진 등 지원 인력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입국 제한국이란 이유로 소말리아 출신 국제축구 심판을 돌려보냈고 뚜렷한 이유 없이 축구팬의 비자를 거절한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조치란 비판이 각지에서 잇따랐습니다. 유엔까지 나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입국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acial profiling, around surveillance, around immigration enforcement are not going to affect this World Cup. Rethink of the policies that we have unfortunately seen prevailing, especially in the US at the moment. 하지만 트럼프와 가까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월드컵을 즐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많은 사람에겐 또 다른 의미에서 잊지 못할 월드컵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쿠바를 찾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끝내는 대로 쿠바를 접수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압박이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해군 수송기에서 운동복 차림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내립니다. 쿠바 동남부에 위치한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취임 뒤 처음 찾은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쿠바 정권을 향해 이 기지나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려는 건 결코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종류나 조달 방법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쿠바 정부의 무기 도입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압박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올여름 전후로 에너지 부족에 따른 민심 폭발로 쿠바 정권이 붕괴할 것으로 보고 군사 옵션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쿠바가 붕괴 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는 대로 쿠바 정권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And we'll take care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as soon as that's done on our way back, we'll just make a little brief stop off. We'll take care of it.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의 실질적 1인자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Ahora bien, si la patria es atacada, responderemos en legítima defensa. 이미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쿠바가 추가 압박을 받을 경우 대규모 난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당분간 금리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 시작이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4% 넘게 폭등했는데요. 시장은 당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물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미국 금리가 오르겠죠.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또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흔히 말하는 AI 투자 이슈입니다. 지금 AI 투자 이슈가 설비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수익률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설비 오늘 오라클 같은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이던스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떨어지는 주가 떨어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좀 희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 부채를 많이 내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AI 투자 같은 것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위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물량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다른 AI 섹터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미국 물가 이 자체로도 한번 보죠. 미국 물가가 1년 전보다 4.2%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이건? 사실 이제 지금 그래프에서 나오지만 2020년, 23년, 22년, 23년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기 이후에 최초로 4% 찍었다는 데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물가 상승의 근본이 사실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고요.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23% 정도 오르면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막에도 잠깐 스쳐갔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에너지 물가를 뺀 흔히 에너지나 식료품 물가를 뺀 근원 물가 지수는 안정적이거든요. 2.9%대로 안정적이 나오고 예측보다 월간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물가가 피크아웃하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만 빼면은 생각보다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다른 물가를 전이는 심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근원 소비자 물가 이거는 2.9%로 비교적 안정적이긴 했는데 이것도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처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결국에 이것도 전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달 지표만 보면은 전이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히려 금리 항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 근원 물가지수가 시장에 부합함에 나옴에 따라서 물가지수 발표할 때는 흔히 말 나스닥이 떨어지는 것이 좀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였거든요.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였는데 그 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들이 격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쟁이 좀 흔히 말해서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양상들을 보였는데 이 물가 지표만 보면은 사실 그 흔히 말하는 이 상품 물가라고 해요. 상품 서비스
그러니까 물가 지수라는 게 상품하고 서비스, 에너지, 크게 말하면 뭐 식료품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상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월별로 봤을 때는 약간 떨어지는 양상도 보이는 까닭에 미국 실물 경기가 또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물가지수 상승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해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아직까지는 실물로 퍼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실물 물가로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이 채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나쁘지 않은 결과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케빈 워시 새 의장이 주재하는 첫 FOMC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동결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어떤 내용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결국은 3월, 6월, 9월, 12월에는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점도표라고 해서 그 물가라든지 금리의 전망들이 업데이트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연말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6월 달에 나온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의장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원 물가 같은 데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 그러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재라든지 가격 상승 주도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올려야 되는 이야기가 조금 실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약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비해서 물가, 흔히 말하는 상품 물가라든지 주거비가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이끌어갈지 좀 궁금해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가 새로 오다 보니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새로 오다 보니까 기존의 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경제적으로 뭐 전망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월 의장과 달라진 어떤 해석 같은 거 역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는 게 있고요. 다음 주에는 BOJ,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두 곳 다 지금 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고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좀 빨리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EU 지역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가 넘으면서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것이 소비자 물가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일본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고 물가가 조금 오르고 있는 데다가 일본 역시 N저거든요. 엔화의 약세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통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본의 중앙은행 역시 금리를 조금 올리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고 물가도 유가 상승 때문에 좀 올라가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엔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것이 한번 일본 그 정도로 아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시경제적으로 미칠 영향, 두 번째는 시장에 미칠 영향인데 먼저 거시경제부터 보죠. 지금 우리도 경제 상황이 뭐 수치적으로는 좋다고 하지만은 반도체만 좋은 거고 내수 경제는 엉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 경제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ECB가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전망들이 있긴 한데 7월에는 그러니까 금통위가 6월에는 없고 그러니까 금통위란 것은 결국은 금리를 결정하는 어떠한 위원회라고 한국은행 위원회라고 보실 수 있는데 6월에는 없고 이제 7월, 8월에 있는데 7월쯤엔 한번 올리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경기가 너무 굉장히 좋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좋은데다가 물가 상승률이 한국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면서 또 환율 안정까지 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면서 7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많은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 K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전통 제조업 같은 부분들이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좋은 데만 좋다. 좋은 데만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좋은 부분들의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부동산 부분 역시 조금 살아날려다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조업은 또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어떤 산업이라 볼 수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고민해서 총량적인 수준을 결정할 것인가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 그리고 국가경제 전체의 관심사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부동산보다는 건설 경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건설 경기는 워낙 낙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금리 불안정이 시장의 또 불안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연결이 되지만 우리 시장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극단적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은 기관은 팔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사실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변동성이 커지면 채권으로 자동 이동하는 이런 전망, 흔히 말하는 리밸런싱 한다 그러죠.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거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매도를 많이 하려는 경향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미 수익을 많이 받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 잠시나마 안정적인 자산을 옮겼다가 또 변동성이 작아지게 되고 저평가되면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사실은 전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리밸런싱 한다니까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전망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반도체 수익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 영업이익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들이 매수세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게 기관과 개인들이 굉장히 싸우고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에서의 파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 개인들도 사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두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고 이것이 또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나 이제 이란과 미국 전쟁 같은 것들 외부 요인까지 겹치게 되면서 우리나라 장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V코스피도 2025년 6월에 24에서 지금은 88까지 어마어마하게 치솟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보니까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고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는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빚을 내서 이걸 받고 있단 말이죠. 이거 괜찮습니까? 지금 반대 매매도 하루하루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 매매란 것은 사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증거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비투라를 할 때는 자기 돈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돈을 빌렸을 때 담보의 가치, 우리 주식의 가치가 어느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증권사가 팔려고 합니다. 증권사 팔아가지고 증권사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증거금을 낸다. 증거금을 내면은 개인이 가진 돈을 내면은 개인 주식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되면서 팔려 나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걸 보존할 만큼 담보를 더 내지 않는 이상은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반대 매매를 넣는다는 것은 개인들은 이제 그 가진 주식을 잃어버리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할지라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신용 잔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걸 투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보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반대 매매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반대 매매가 늘어나게 되면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반대 매매 때문에 어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식들이 물량이 나오게 되거든요. 물량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되게 되고 시장에 공급이 되게 되면은 주가가 또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를 또 부추기고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까지 부추기는 이런 양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차원에서는 그리 좋은 뉴스는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산 관리 차원에서도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반대 매매 위협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런 조언들이 별로 시장에는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B2가 걱정되는 건 또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본 내용인데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B2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보통 증권사에서 빌리는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뭐 예. 7%, 8%대 하면서 일반 신용융자 하는 거 혹은 대주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당연히 금리가 흔히 말하는 이 빌리는 데 따른 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의 밸류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모든 기업들이 자본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자본 조달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예.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부담이 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더군다나 미국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반도체 AI 수요 같은 것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은 B2로 공격적인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어제 서울은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하늘이 잠잠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불시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크게 덥지 않아서 활동하기가 수월한데요. 오늘 기온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이맘때 초여름 날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7.3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27도로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다만 영남 지방의 경우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에선 다소 덥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영남 일부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 영서 지방은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다소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도 보시면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17.3도, 청주와 대전 18.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서울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 중부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제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묻혀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소나기와 자외선에 대비해 양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1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